아버지,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안 훔쳤다고요. 믿어주세요. 제발. 비켜! 내 아들이라고! 내 새끼가 도둑질을 해! 니들이 내 아들을 알아! 아버님, 여기 군대입니다. 떼 쓰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니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도둑놈 심은 데 도둑놈 나는 법이죠. 뭐라 그랬어 지금? 너 방금 그 눈빛 설마 저 눈매 저 입꼬리 네가 왜 내 아들 앞에 있는 거냐? 최미란, 네 아들이 왜?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재미라는 게 참 묘하죠? 품 안에 있을 땐 얼른 커서 내보내고 싶다가도 막상 떠날 때가 되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니까요. 여기 그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낡은 상가 골목에서 20년째 강간의 국밥을 운영하는 강석훈 씨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성실한 가장이죠. 석훈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민재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새벽 시장 가시게요? 그래. 민재야, 오늘 학교 안 가는 날 아니냐? 좀 더 자지. 에이, 군대 가기 전까지 가게 일 좀 도와야죠.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민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 깊고 말수적은 착한 아들. 석훈 씨가 40이 넘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죠. 사실 석훈 씨는 젊은 시절 뼈아픈 이혼을 겪고 지금의 아내인 영숙 씨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에 민재는 석훈 씨에게 생애 첫 핏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습니다. 민재의 입대 날짜가 잡힌 것이죠. 입영 통지서를 받아든 날 석훈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번줄 하나와 유리가 살짝 금간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걸 민재한테 주려고요? 아내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석훈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시계를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그래. 사내놈이 군대 가는데 애비가 해줄 게 이거밖에 없네. 이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니까. 석훈 씨의 과거는 가족들에게조차 금기어였습니다. 그저 젊은 시절 직업군인이었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역했다는 정도만 알 뿐이었죠. 석훈 씨는 민재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시계를 채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가서 몸 성의만 돌아와라. 영리하게 굴 필요 없다. 그저 사람답게만 하다 와. 알겠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강석훈 아들 강민재잖아요. 잘하고 올게요. 민재는 씩씩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면서도 애처로운지 석훈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석훈 씨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는 사람처럼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입대가 석훈 씨가 평생을 묻어두려 했던 지옥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이죠. 민재가 입대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간의 국밥의 일상은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육수 냄새는 여전히 구수했고 점심시간이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죠.
하지만 석훈 씨의 마음속 시계는 민재가 입대하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혹시 군대 사고 소식은 없는지 귀를 기울였고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강간의 국밥입니다.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민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톤이 아니었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재냐? 그래, 밥은 잘 먹고 있고? 별일 없지? 엄마 바꿔줄까? 석훈 씨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면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이번 주말에요. 면회? 당연히 가야지. 엄마랑 통닭 튀겨서 갈게.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냥 아버지만 오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석훈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민재는 엄마 껌딱지라고 불릴 만큼 엄마를 챙기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엄마 몰래 혼자 오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요. 꼭 오셔야 해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석훈 씨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가게 밖 유리창에는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석훈 씨는 아내에게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최전방 GOP 부대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석훈 씨는 30년 전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누명, 그리고 불명예 제대. 그 기억들이 자꾸만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와 겹쳐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1시간 같은 20분이 흐르고 드디어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야. 석훈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석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살이 좀 있었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석훈 씨의 눈을 피하는 그 주눅든 태도, 그건 갓 입대한 이등병의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민재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등을 잡으려던 석훈 씨의 눈에 낯선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손톱에 긁힌 듯한 붉은 자국, 그리고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멍 자국들. 이거 뭐냐? 손이 왜 이래? 아, 작업하다가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재는 황급히 손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작업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군대 밥 먹은 지 10년이 넘었던 석훈 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민재야, 아빠 봐라.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누가 괴롭히냐? 석훈 씨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을 입은 간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필승,
여기가 강민재 이병 면회석입니까? 서늘한 인상의 대위 한 명과 그 뒤를 따르는 상사였습니다.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반응 속도는 군기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 네. 제가 앱이 됩니다만. 석훈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위 명찰에는 중대장 최우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 대위는 석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중대장 최우진 대위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재가 부대에서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을 보면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는 내색하지 않고 최 대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중대장님. 우리 모자란 놈 잘 부탁드립니다. 석훈 씨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최 대위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시계. 군인 월급으로는 쉽게 찰 수 없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민재가 요즘 좀 실수가 잦아서요. 며칠 전에는 행정반 비품을 망가뜨리고 보고도 안 하더라고요. 뭐, 처음이라 그렇겠지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 대위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그 말투. 석훈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 대위의 웃는 얼굴, 특히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저 버릇.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석훈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석훈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강원도 인제. 그 지독했던 겨울. 자신의 여자를 뺏어가고 자신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던 그놈. 그리고 그 여자. 최 대위의 얼굴 위로 그들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석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대위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요? 서울입니다만. 어머니 고향은 인제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쿵. 석훈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제. 그리고 저 얼굴. 확실했습니다. 이놈은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석훈 씨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비참하게 배신당했던 첫사랑, 최미란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최우진 대위였던 것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돌고 돌아 가장 끔찍한 형태로 부자 상봉을 주선해 놓았습니다. 민재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저놈이 어쩌면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과 함께 석훈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때 민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빨리 다녀와라. 아버님 기다리신다. 최 대위가 눈짓을 하자 민재는 도망치듯 면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재가 사라지자 최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석훈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민재가 말 안 하던가요? 걔 지금 부대에서 고문관입니다. 제 말 한마디면 개군 생활 편해질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노골적인 협박. 돈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놈은 악마였습니다.
석훈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대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글쎄요. 일단 오늘은 그냥 인사나 드리러 온 겁니다. 아, 그리고 민재가 잃어버렸다는 행정반 비품 말입니다. 그거 꽤 비싼 건데 아버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 대위는 석훈 씨를 보며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닫힌 문 안쪽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으흐흐. 엄마, 아빠, 나 진짜 죽고 싶어. 석훈 씨는 화장실 문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리고 저 밖에는 내 과거의 망령이 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니. 석훈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2025년의 강석훈은 1990년에 힘없던 강석훈과는 다르다고.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은 그게 누구든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면회는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석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독사. 10년 넘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과거 군 시절 자신의 부사수였던 남자의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석훈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국밥집 사장 강석훈이 아닌 과거 지옥의 행보관이라 불렸던 전설의 군인 강석훈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석훈 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에는 독사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보관님? 진짜 강 행보관님이십니까? 오랜만이다, 박 상사. 아니, 이제 원사 달았나? 아이고, 행보관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원사는 무슨 아직 상사 찌끄레기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철민 상사. 현역 시절 석훈 씨 밑에서 독사 새끼 소리 들어가며 구르고 또 굴렀던, 그러나 끝까지 석훈 씨를 믿고 따랐던 유일한 부하. 그는 지금 육군 수사단 헌병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행보관님 덕분에 사람 되고 군인 된 놈 아닙니까? 누구 하나 묻어드리면 됩니까? 비슷해. 12사단 55연대 3대대. 거기 중대장 최우진 대위. 그놈 뒷조사 좀 해줘. 아주 샅샅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놈 없겠지만 그놈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나올 것 같다. 최우진이라. 알겠습니다. 요즘 전방 쪽 간부들 비위 첩보가 좀 돌긴 했는데 그쪽 라인인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근데 행보관님, 혹시 아드님 문제입니까? 눈치 빠른 놈. 석훈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인질로 잡혀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가게로 돌아온 석훈 씨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 좋은 미소로 국밥을 퍼주는 강간의 국밥 사장님이었지만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밤 10시가 되면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으로 변했습니다. 가게 구석방, 민재가 쓰던 책상 위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놓였습니다. 보드 한가운데에는 최우진의 사진이, 주변에는 박 상사가 보내준 자료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진 대위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 그러나 병사들 사이에서 소시오패스라는 소문 파다함.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 병사들 회식비, 피복비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 최근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발견 확인 필요. 박 상사의 정보력은 여전했습니다. 최우진은 겉으로는 엘리트 장교였지만 뒤로는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도박빚을 메우고 있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재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비품 파손건도 사실은 자신이 빼돌린 장비를 메꾸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놈. 석훈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최우진을 한 방에 보내버릴, 그리고 민재를 안전하게 빼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때 박 상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행보관님 빙고. 최우진 놈 차명 계좌 찾았습니다. 근데 입금자명이 재밌습니다. 김병장, 이상병. 전역한 병사들한테서 돈을 뜯어냈더군요. 그리고 현역 병사 하나가 이 내용을 마음의 편지에 썼는데 그게 중간에서 커트 당했습니다. 그 병사가 지금 관심병사로 찍혀서 영창 갈 위기랍니다. 이름은 정수혁 일병입니다. 정수혁. 민재의 동기이자 유일하게 민재를 챙겨준다던 그 친구였습니다. 최우진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석훈 씨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공법은 위험했습니다. 민재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게릴라전이 필요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 다음날 새벽 석훈 씨는 국밥집 단골 손님인 용산 전자상가 김 씨를 찾았습니다. 김 사장, 저번에 말했던 그 초소형 녹음기랑 카메라 구할 수 있나? 아이고 형님, 요즘 그런 거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디 쓰시게요? 혹시 형수님 바람 피우시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배터리 오래가고 절대 안 들키는 걸로 줘. 아주 작은 걸로. 석훈 씨는 볼펜형 녹음기와 단추형 카메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회 때 몰래 민재에게 전해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음식물 반입은 철저히 검사하니 불가능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주말이 되자 석훈 씨는 다시 화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쓰는 대형 육수통과 함께였습니다. 부대원들 고생하는데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고 싶어서요. 위병소 근무자들은 난감해했지만 중대장 최우진에게 연락이 닿자 의외로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최우진은 아마도 석훈 씨가 돈을 가져왔거나 뇌물성 조공을 바치러 온 줄 알았을 겁니다. 취사장에 들어선 석훈 씨는 능숙한 솜씨로 육수를 데우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부대 전체에 퍼지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최우진도 뒷짐을 지고 나타나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석훈 씨는 국밥 한 그릇을 최우진에게 건네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별거 아닙니다. 우리 민재 잘 좀 부탁드린다는 뇌물입니다. 뇌물. 하하. 최우진이 국밥을 먹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석훈 씨는 배식대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특제 양념통을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다대기통이었지만 이중 바닥 아래에는 볼펜형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받아. 아무도 없을 때 열어봐. 그 안에 쪽지랑 물건이 있다. 쪽지대로만 해.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민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쉿. 믿어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정수혁 일병 알지? 그 친구한테도 전해라. 아빠가 돕겠다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양념통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예전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에 찬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민재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석훈 씨는 부대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병장의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에서 비릿하게 웃고 있는 최우진. 웃어라, 실컷 웃어도. 그 웃음 얼마 안 갈 테니까. 일주일 후 가게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재가 입던 러닝셔츠와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볼펜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재의 절박한 글씨체가 빼곡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수혁이가 영창 갔어요. 중대장이 수혁이 관물대에 담배랑 휴대폰을 몰래 넣어두고 걸리게 만들었어요. 저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녹음기에 중대장이 행정보급관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녹음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석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최우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행보관님, 이번에 들어온 피복비, 그거 장부에만 입고 처리하고 현금화해서 가져오세요. 반반 나눕시다. 아, 그리고 정수혁 그 새끼 영창 보내고 전출시켜버리죠. 입이 너무 싸. 중대장님, 그래도 이건 좀 위험한데. 감찰 나오면. 아, 걱정 마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단장님이랑 호영호제하는 사이입니다. 감찰? 오라고 하세요. 제가 다 막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강민재 걔네 아버지 국밥집 한다면서요? 좀 털어먹을 수 있겠던데. 아들내미 인질로 잡고 흔들면 돈 좀 나올 겁니다. 늙은이가 아들 사랑이 지극하더라고요. 키키. 뚝. 녹음이 끝났습니다. 석훈 씨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비리 군인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협박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라는 말. 최우진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최미란의 남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석훈 씨는 즉시 박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녹음 파일 보낸다. 이걸로 영장 칠 수 있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 좀 걸리네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상사와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헌병 완장을 찬 군인 2명과 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강 사장님. 장사 잘 되십니까? 최우진은 거만한 태도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지금부터 여기군 수사 들어갑니다. 밥맛 떨어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손님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훈 씨는 주방에서 식칼을 쥔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시오. 신고? 하하. 아버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당신 아들 강민재가 탈영했습니다. 뭐? 석훈 씨의 손에서 식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탈영이라니. 민재가 오늘 아침 점호 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무장 탈영입니다. 총기랑 실탄까지 챙겨서 나갔어요. 아마 이쪽으로 오고 있겠지? 아버님 숨겨주려고 하시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아시죠? 최우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석훈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어.
민재 어디 숨겼어? 아니면 민재가 훔쳐간 내 장부 어디에 뒀어?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냥 타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우진의 결정적인 약점인 이중 장부를 들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최우진이 이렇게까지 직접 움직인 이유는 민재를 잡는 것도 있지만 그 장부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니놈이 또 무슨 짓을 꾸민 거지? 아이고 답답해라. 헌병들 이 가게 싹 다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석훈 씨는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석훈 씨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본능적으로 민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를 받으면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었습니다. 석훈 씨는 필사적으로 헌병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도망쳐. 절대 잡히면 안 돼. 아빠가 갈게. 최우진이 석훈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을 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야, 끌고 가.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 구속시켜. 석훈 씨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최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최우진, 니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거야. 최우진은 코웃음을 쳤지만 석훈 씨의 살기 어린 눈빛에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전장을 누비던 독사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경찰서 유치장. 석훈 씨는 차가운 철창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총을 들고 나갔다니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나간다. 그날 밤 석훈 씨는 유치장 안에서 박 상사에게 몰래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석훈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 아저씨, 군대 때문에 왔소? 나 좀 도와주면 전화 한 통 쓰게 해주지. 남자는 꼬깃꼬깃한 구형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뜻밖의 기회. 석훈 씨는 망설임 없이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석훈 씨는 곧장 박 상사가 알려준 좌표로 향했습니다. 박 상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재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깊은 산속 폐쇄된 구목장이었습니다.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우진 그놈이 헌병대 특임대까지 풀었습니다. 사살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박 상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살 명령.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석훈 씨는 엑셀을 밟은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낡은 트럭은 비명을 지르며 빗길을 질주했습니다. 목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에는 군용 차량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을 하고 있었죠. 석훈 씨는 트럭을 멀리 세워두고 산길을 통해 목장 뒤편으로 잠입했습니다. 어둠과 빗소리가 그의 은신을 도왔습니다. 폐축사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석훈 씨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민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군복, 덜덜 떨리는 어깨, 손에는 K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총구는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재야. 석훈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총구를 겨눴습니다. 오지 마. 오면 쏠 거야. 민재야, 아빠다. 아빠야. 아, 아버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총을 내던지고 석훈 씨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 안 죽였어요. 중대장이 수혁이를. 뭐? 수혁이가 왜? 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우진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정수혁 일병을 자살로 위장해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민재는 그 현장을 목격했고 증거가 담긴 장부와 수혁이를 살리기 위해 총을 들고 탈영을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이는 지금 산 아래 민가 창고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장부는 어딨냐? 여기요. 민재가 품속에서 비닐에 쌓인 USB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우진은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축사 입구에서 환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다. 포위해. 반항하면 발포한다. 최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헌병들이 축사를 에워쌌습니다. 아버님,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민재 데리고 나오시죠. 좋게 말할 때 석훈 씨는 민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재야, 잘 들어. 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나가서 유인할 테니까 넌 뒷문으로 나가서 박철민 아저씨 만나라. 번호 알지? 싫어요. 같이 가요, 아버지. 말 들어. 내가 살아야 수혁이도 살리고 진실도 밝힐 수 있어. 이 장부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라. 알겠지? 석훈 씨는 민재를 뒤로하고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쏘지 마시오. 나 혼자요.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석훈 씨를 보며 최우진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어쩌고 혼자 나오십니까? 장부는요? 민재는 도망갔소. 장부도 걔가 가지고 있고. 뭐? 쫓아. 산 뒤져. 최우진이 소리치자 헌병들이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석훈 씨는 최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 석훈 씨의 박치기가 최우진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최우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이 석훈 씨를 덮쳤습니다. 군홧발이 석훈 씨의 복부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채 석훈 씨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산 위쪽으로 도망치는 민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래, 뛰어라 민재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헌병대 취조실. 석훈 씨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코에 붕대를 감은 최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이 힘이 장사네. 덕분에 코가 내려앉았어. 최우진은 석훈 씨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민재 못 잡았어요. 박철민 그 새끼가 빼돌린 모양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니까. 최우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시죠.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일치, 강석훈과 강민재, 친자관계 성립 안 됨. 석훈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 영숙 씨가 재혼 전 낳은 아이였지만 석훈 씨는 친자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민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네. 뻐꾸기 새끼도 아니고. 그래서라니요. 이게 알려지면 민재가 참 좋아하겠네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면 최우진은 석훈 씨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민재는 내 아들이다. 너 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부모 자식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은 잘하시네. 근데 어쩌나. 우리 아버지가 곧 오실 텐데. 사단장님 말입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별 2개가 달린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명석 소장, 최우진의 아버지이자 이 사단의 사단장, 그리고 과거 석훈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중대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강 중사. 최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석, 내가 사단장이라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자네는 늙고 추해졌군. 최 소장은 아들 최우진을 잠시 내보내고 석훈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래를 하지. 민재가 가져간 장부 내놓게 해. 그럼 자네랑 자네 아들은 조용히 살게 해주지. 전역시켜서 외국으로 보내주마. 내가 미쳤나? 너희들 비리를 덮어주게. 생각 잘해. 그 장부 공개되면 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자네 아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자네가 과거에 덮었었던 그 사건, 재조사 들어가면 자네만 더 다칠 텐데? 최 소장의 협박은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명석, 너 기억나나? 25년 전 내가 버린 여자, 미란이. 최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꺼내나? 미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남긴 편지가 있어.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지. 내가 임신한 미란이를 버리고 출세길 택했을 때 미란이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혼자 낳아서 키웠어. 그러다 병으로 죽고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갔지. 석훈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최우진이야. 뭐라고? 최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마. 우진이는 내 본처가 낳은. 아니, 내 본처는 불임이었지. 내가 입양한 척 데려온 그 아이 사실은 미란이가 낳은 내 핏줄이야. 내가 버린 여자의 아들을 내가 거두어서 괴물로 키운 거라고. 석훈 씨의 외침이 취조실을 울렸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최우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고요?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지금이다. 석훈 씨가 소리치자 취조실의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사와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명석 소장, 최우진 대위, 당신들을 군법 위반 및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장부가 무사히 전달되어야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헌병대 취조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박철민 상사의 무전기 소리로 깨졌습니다. 사단장 최명석, 중대장 최우진, 현 시간부로 국방부 검찰단의 긴급 체포 영장이 집행됩니다.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입니다. 최명석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이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야. 박상사, 너 옷 벗고 싶어? 지금 당장 이거 안 풀어? 하지만 박상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뺑 믿으시나 본데 더 무서운 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취조실 문이 열리고 흑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은 청년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 검찰관들과 카메라를 든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수첩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석훈 씨가 묶인 몸을 비틀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수사관의 제지로 멈춰 섰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최우진 대위가 병사들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최명석 소장이 그 돈을 어디로 상납했는지, 그리고 정수혁 일병을 어떻게 자살로 위장하려 했는지까지요. 최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최명석 소장을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니 사단장님, 뭔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습니까? 그 순간 최명석 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우진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못난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모든 건 최우진 대위의 독단적인 범행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아들이라고 믿고 맡겼더니 감히 애비를 팔아먹어? 네. 최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버리고 출세한 사람, 자신을 입양해 친아들인 척 키우며 온갖 더러운 뒷일을 시킨 사람, 그래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들을 가차없이 꼬리 자르기 하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이지? 최우진. 저게 내가 평생을 바쳐 충성한 결과다. 핏줄? 그래, 너희는 참 많이 닮았어. 더러운 욕심까지도. 최우진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수혁이, 내 동기였던 수혁이까지 죽이려 했는데, 당신이 사람이야. 최우진의 자백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범죄 사실을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 소장이 어디에 비자금을 숨겼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그 모든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닥쳐. 닥치지 못해. 최 소장이 최우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최 소장은 발악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석훈 씨는 묶여있던 손이 풀리자마자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개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진짜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민재의 말에 취조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까 최우진이 폭로했던 유전자 불일치 이야기를 민재도 밖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석훈 씨는 거친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재, 똑바로 들어.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 기저귀 갈아입히고 밥 먹여 키웠어. 내가 처음 아빠하고 불렀던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었다. 피?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우린 밥을 같이 먹었잖아. 식구잖아. 석훈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냉철하던 군 검찰관들조차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흐엉. 아버지,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두 부자의 포옹을 뒤로하고 최명석과 최우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린 아버지, 하나는 가짜 사랑에 속아 괴물이 된 아들.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역 사단장 비리 및 아동 학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최명석 소장과 최우진 대위의 악행을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용감하게 내부 고발을 한 강민재 일병과 아버지 강석훈 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재개발이 잠시 미루어진 낡은 상가 골목, 강간에 국밥 간판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2개 추가요. 네,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방에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민재는 복학을 준비하며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석훈 씨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철민 원사, 그리고 휠체어를 탄 청년이었습니다. 충성, 강 사장님, 국밥 맛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은 정수혁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수혁이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왔습니다. 아, 정수혁, 너 오늘 외진 나오는 날이냐? 강민재, 너 국밥집 알바생 다 됐네. 나 깍두기 좀 많이 줘라. 두 청년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낸 전우만이 가질 수 있는 끈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여보,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석훈 씨는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찍,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민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석훈 씨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올랐습니다. 민재야, 세상 사람들은 피가 섞여야 가족이라고 하지.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사람,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게 가족이더라.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다. 알겠냐? 네, 아버지. 그리고 영수가. 당신도 마음고생 많았어. 나한테 이런 보물 같은 아들 줘서 고맙다.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국밥집의 구수한 냄새와 난로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훈 씨는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민재에게 주었던 그 낡은 시계를 자신이 다시 차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계는 수리를 받아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는 마치 석훈 씨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전성기는 과거의 군 시절이 아니야. 내 가족을 지키고 있는 바로 지금, 오늘이다. 석훈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내일 장사하려면 육수 올려야지. 민재야, 무 좀 썰어라. 알겠어요, 아버지. 강간의 국밥의 불은 오늘도 밤늦도록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도 끓여내어 구수한 희망으로 만드는 이 세상 가장 따뜻한 밥집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